법정 사건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 임차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토지와 건물 소유 동일인데 어느 바보가 땅에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설정이 됐다면 건물이 미등기나 건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에는 땅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에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돼서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질 때는 법정 이상권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경우는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유자라는 거는, 소유권이라는 거는 민법 제 186조 6조하고 민법 제 187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186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하긴다는 거죠. 이거는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교환, 분양, 이럴 때는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죠. 이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건물 신축, 등기 없이 건물을 신축했어, 내가. 근데 등기를 못했어. 그래도 그 건물은 내 거죠. 이번에는 상속. 아버지 소유였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러면 아버지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그것이 바로 후손에게 민법상 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사망 시점을 기준해서 바로 원시취득되는 거죠.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수용되는 경우, 또는 이제 그 재판 판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렇게 미등기나 건물이 소유자가 되려면 이도령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만, 이도령이 건물 신축한 경우만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도령이 토지 소유자고 토지만 경매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랐을 때 법정 사건 인정이 되려면 이도령이 건물을 신축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신축하거나 이런 건물을 상속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법정 사건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정 사건이 인정이 된다. 다음에 보면 나오죠? 다음에 딱 보면. 자, 토지가 이대감이고 건물이 이대감이야. 이대감이 건물을 졌어. 그러다가 이대감이 아들이 이도령이죠? 이도령이한테 아버지가 사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속이 됐어. 토지는 등기돼 있고 건물은 상속. 이거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과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 시점으로 동일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당권 설정이 됐다면 토지와 건물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로서 토지만 경매 등기면 법적 사건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게 정대감이 정씨죠? 정대감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였어. 정대감이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안 했어.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이도령, 정씨하고 이씨는 다르죠? 이도령이 토지와 건물을 일반 매매로 샀어. 그럴 때는 건물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 이럴 때에 이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이 되고 건물에 또 이건 법정 사건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 소유자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면 이런 경우 성립되지 않냐? 자, 봐라. 정대감에서 토지만 이대감이 없고 건물은 이제 그 정대감이 소유자지 않냐? 이 사람이 소유권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사용 때 이때 간수법상 법정이 성립돼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을 못 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소유자로 남아있는데 소유자가 아니죠. 왜냐면 뱀이
산에 가면 뱀 껍질이 많죠? 뱀이 허물을 벗었어요. 그 허물이, 이제 허물만 남아있고, 실제 뱀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뱀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아니지. 근데 이거는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거는 왜냐면,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례의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업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유권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186조의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근저리 설정했다면 법정상권 인정이다. 그러나 상속일 때는 성립이 된다 말이죠. 근데 상속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A 아버지가 A고 건물이 A요. 이걸 상속을 자손이니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셋이 갖고 못된 아들들이 또 어머니한테만 건물을 주는 상속한 거. 이럴 때는 아버지 사망 즉시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장손이 A가 전부 소유요. 이럴 때도 아버지가 사망 즉시 간수법상 법정이 성립된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을 내가 인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또 따져봐야 돼요.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은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임차인은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고, 다만 그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그 지상 건물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고, 그럼 그 대항력이 그 토지에도 미칠 수 있느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미친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그 지상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 우선변제권이 땅에도 미치는 것이지. 어차피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대항력을 건물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땅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겠고, 땅이 경매가 될 때는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우선변제권이 땅에도 미치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경매 절차에서 미배당금이 생겨도 낙찰자에게 미배당을 달라든가 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땅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땅의 경매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지상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가 배당 요구를 해서 미배당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근저당처럼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만 있을 뿐이지 대항력을 주장했기 때문에 토지 낙찰자에게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 소멸된다는 거죠. 토지만 경매되는데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문제는 왜냐면 내가 땅을 사고 나서 그 지상 건물을 이 토지 사용료로 해서 경매를 넣었을 때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이 건물에서 모두가 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땅을 사고 나가지고 건물을 경매를 넣을 때 지장이 있는 거죠. 또는 내가 경매를 안 넣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지급 명령을 통해서 강제경매를 넣는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낙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의 관건은 뭐냐면 지상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거나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땅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다면 토지를 낙찰받고 나중에 건물을 점령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지상의 법정사건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상 건물을 경매 넣었을 때에 그 지상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작아서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작아야 된다. 그러려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땅이 경매될 때 배당 요구해서 우선변제권으로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서 내가 나중에 건물을 경매 넣었을 때 인수할 권리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 토지를 싸게 낙찰받고 건물을 싸게 장악할 수 있다. 이럴 때 이도령과 계약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저당권이 경매될 때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해서 이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10일 날 설정된, 이거 서울이라고 하면
이때는 4천만 원 이하일 때에 1600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이 사람이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모두 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이 토지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면 16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대금과 계약한 사람이라든가 이도령하고 계약한 사람 모두가 다 토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 확정일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신축 도중에 저당권으로 건물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 이럴 때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토지는 A고 건물은 건물 짓는 건축주가 A에 대해 이도령. 여기 이도령이죠. 여기도 이도령, 건축주도 이도령이야. 이도령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이도령이 경매를 넣은 그 시점에서 이순신이 낙찰을 받을 때 이렇게 2층까지 2층까지 아니라 1층만 완공돼도 이거는 법정상 성립되는 거예요. 이 법정의 사건은 이 건축주가 건축 계획에 따라 5층, 5층, 10층, 10층 모두가 다 법정 사건이 부합물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초공사가 했다가 5층까지 완공이 됐어요. 이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층까지만 져졌다면 성립이 되고 나서 추후 이 건축 계획에 따라 5층이면 5층, 10층, 10층까지 다 모두가 지어지면 그 2층부터 10층까지가 다 법정 사건이 성립이 된다. 그런 근저당권자가 당연히 건축 계획에 따라 건물이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1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예측한 손실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 새로운 건물에 임차인 A, B, C, D가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해당되는 2005년 1월 10이다. 그러면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이니까 이게 전부 4천만 원이다. 이러면 다 1600을 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토지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 뺀 이제 토지 가액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법정 사건이 성립 후 증축, 개축, 신축된 경우 이미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이도령 미등기였었는데 토지만 경매돼 가지고 이렇게 법정 사건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고 나 가지고 이도령이 건물을 멸실하거나 새로 짓거나 증축했을 때에 이 새로운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 그때의 법정 사건은 이때부터 30년이 되는 거지. 이때부터 30년이 아니니까 이게 20년이 지나서 했다면 이 법정 사건 존속 기간은 10년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법정 성립되면 물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든지 헐고 새로 짓더라도 남아있는 30년 기간 동안만큼은 법정 이 사건이 승계 취득이 된다. 소유자가 변경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정 사건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법정 승계 취득이 가능 여부. 이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 사건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에는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매각 조건이 없는 한 법정 사건을 승계 취득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토지를 낙찰받았어. 이때에 토지와 이순신이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이순신이 낙찰받으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면 이럴 때의 법정 사건 성립이 된다. 이럴 때에는 이 30년 동안은 소유자가 몇 번 30년 동안 법정 사건 성립 때 이 기간 동안은 1000명, 10,000명이 바뀌더라도 그 30년 동안은 법정 이상권을 승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번은 공동주택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 이상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설정된 단독저당이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단독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져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가실 때, 요건에 맞을 때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니까
그럼 세 번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설정된 단독저당이어야 된다. 이거는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초심자를 위해서 그 내용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토지와 건물 전체의 공동저당권인데 누가 바보같이 한쪽만 경매 놓냐. 근데 진짜 바보처럼 토지만 경매 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미등기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5명, 10명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토지와 건물 전체에다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토지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지어지는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토지와 건물에도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고 특약에 의해서 하고 그처럼 했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입주한 임차인이 5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토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이지만 건물에서는 순위가 6번째로 밀리죠. 그런 근저당이라. 그럴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놓는다면 토지만 경매 놓는 것보다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건물 임차인들을 인수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더 떨어져. 그럴 때는 차라리 토지만 경매 놓아가지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건물이야 뭐 어차피 지료를 2년 동안 안 내면 법정에서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땅만 경매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설정했는데 이도령이 토지만 경매를 넣어요. 왜? 시장에는 미등기 상태의 임차인이 너무 많은 거야.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 넣으면 더 이 낙찰가가 더 낮아지는 거. 그럴 때는 근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만 선택적으로 경매 넣었다. 이럴 때는 이 건물은 법정상으로 성립된다. 그리고 나서 또 건물이 나중에 경매됐다. 이 저당권에 경매 달렸다. 이럴 때도 이 법정상으로 성립되는 거죠. 그때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30년 동안 승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이도령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였는데 춘향이가 토지만 가압류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춘향이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 왜 땅만 경매 놓냐? 춘향이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장의 건물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엄청 많아. 근데 나 땅만 가압류하고 땅만 경매 놓게 되면 임차인 인수하지도 않으니까 땅 매각가격이 높아진다. 그게 뭐 시장이 법정상에 성립되나 마나 그건 나중 문제고 어차피 성립돼봐야 2년 동안 건물 소유자가 무슨 수로 땅도 없는 건물 소유자가 무슨 수로 토지 상여를 내겠냐 이게. 임차인도 이렇게 많은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러면 2년만 있으면 건물이 철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만 가압류해 토지만 번암성에서 판결을 얻어 강제경매 놓는다면 내가 토지와 건물 전체를 가압류해서 번암성 판결을 받아가지고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 놓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렇게 토지만 가압류하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토지만 가압류하고 토지만 강제경매 놓고 토지만 낙찰받는 방법으로 가야죠. 어차피 지상 건물은 성립돼봐야 거기에 임차인도 많고 하니까 그 이미 그건 무자력자가 되는 거야. 소유자도 남을 놔대고 그러면 2년만 되면 그 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법적 소멸이고 그러니까 건물 철거에 따른 법적 소멸을 청구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 임차인들을 퇴거 명령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퇴거 명령 판결을 받고 건물 청구 판결에서 받으면 퇴거 명령에 의한 판결 갖고 임차인들 다 강제 집행하는 거죠. 전세권자 다 강제 집행하는 거죠. 유치권자 다 강제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헐게 되고 그리고 나대지 상태에서 내가 새로 건물을 짓고 팔아서 수익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법정 인상권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